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장님이 굉장히 이슈 있게 뽑아주신 주제인데 관심이 있는 주제들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 하나는 재건축에 반대한다고 이사 안 갔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에는 뭐 어떻게 못했는데 이제 뭐 손해배상하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 지하도 상가가 이제 이거 임차인들 또 난리 날 것 같아요. 뭐 크게 두 가지 소식인데 일단 재건축 얘기부터 한번. 네.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용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이주를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주를 거절하면서 이주를 안 하면서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한테 조합이 니네 이주 늦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업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라는 식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 되게 센데. 장난 아닌 거죠. 이게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해 나가서 명도가 된 상태여야지 철거를 할 수가 있고, 철거를 해야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줬으니까. 이사하기 위해서 돈을 대여금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지급하는 날부터 발생해서 이자들 발생하게 되는데, 이주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주비에 대한 금융 비용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 달에 이자가 뭐 이제 막 규모 있는 재개발 사업장,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자만 몇십억씩 되는 사례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대여금이자 그다음에 이주비 대여금이자에서 몇십억씩 되는 사례도 봤거든요. 한 달 늦어지면 몇십억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주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는 좀 돈 더 내놔야지 나갈 거야. 보통 이제 이주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한 아파트 소유자였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제 이건 재건축 사업만 놓고 봐야 되는데 재건축 사업에서 이렇게 이주를 안 하게끔 자꾸 버티고 있으면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달라는 금액 주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돈을 막 많이 주거나 계속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그럼 나도 그 돈 받기 위해서 재건축 참여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사실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우리가 얼마, 당신이 이주를 거절하면서 얼마 금융비용이 더 늘어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법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럼 얼마나 배상해야 되는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례인지도 모르고 어느 재건축 사업이 대충 추정은 하는데 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앞으로 일으킬 파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 판례를 들이밀면 그렇죠. 대법에서 얘네 여기 지금 이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 거절하고 명도 안 하신 분들, 판결문 갖고 갔는데 명도 안 하시고 버티신 분들 손해배상 얼마 있는지 아세요? 하면 겁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아마 매도 청구 소송에서 져서 나가야 되고 하면 아마 이주들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이주 단계에서 이런 명도를 안 해주는, 이주를 안 하는 이유로 지연되는 부분들은 많이 좀 개선이 되면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버티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연된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업비 대출의 이자를 배상해라 라는 판시인데요. 이거 근데 이게 뭐 그 변호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에 보니까 금액이랑 이 가액을 우리 손해 봤으니까 얼마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손해 본 금액을 적시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뭐 명확하게, 그러니까 배상의 규모 한도랑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 이긴 판례로 보인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되게 안타깝다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뭐 저도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네네. 이제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이 기사들이 여러 재개발 커뮤니티의 재개발 추진위원회, 재개발 조합, 재개발 투자한 커뮤니티의 요 내용들이 많이 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재건축에서 이렇게 버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으니까 우리 재개발도 이주할 때 똑같이 이주 안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건 재건축 사례예요. 재개발 사례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재개발은 또 어려워요? 재개발은 좀 달라서.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소송해봐야 아는 거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제가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 사업은 100% 민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우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해 재건축 같이 해요.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해. 그럼 땅 팔아. 매도 청구해서 판사가 여기 재건축하기 위해서 75% 이상 동의해서 조합이 했는데 권한이 있는데 안 한다 해서 당신이 파는 게 맞겠네요 라고 해서 하는 게 재건축에서 미동이자에 대한 토지를 갖고 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재개발은 뭐냐면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니네들이 땅 갖고 있으니까 하세요라고 한 거였어요. 이 사람 만약에 지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싫어요. 저 안 할래요. 땅 저한테 협의 매도하시죠. 안 싫어요. 팔래. 안 그러면 할래요. 저기 조합에서 얘 땅을 안 판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응 알았어 하고서 소지 수용위원회 열어가지고 땅을 수용을 확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땅을 뺏어다가 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 순간 갖고 오는 거고. 그렇죠. 나는 돈 얼마 못 받았는데 이 돈에 못 하겠다라고 강도네, 하면 강도. 가격 가지고 돈 더 주세요라는 판단만 하는 게 이 재판하는 게 이제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 기준으로 보세요. 나라가 수용을 해가지고 가서 줬는데 이주를 야 땅을 뺏겼는데 나는 억울해라고 이주를 버티고 있어. 네.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너 이주 땅 뺏겼는데 땅 내놨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너 무담 정권이니까 나쁜 놈이야. 손해배상 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개념이야? 땅도 뺏어가고 손해배상했다라는 것도 개념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확대를 하면 사실 이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를 갖고 오는 거는 재개발에 있는 법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법률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그 수용 절차를 준용해 갖고 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공공주택지구, 네. 그러니까 택지지구 조성이나 이런 거 할 때 땅 수용하잖아요. 나는 이 땅 팔기 싫은데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서 땅을 국가에다가 내놓게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딱 구조가 이런 거예요. 땅 수용해 가는데 우리가 신도시를 지으려고 네 돈을 가져와 라고 수용해 갔어. 그런데 얘가 땅 뺏기고 나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야. 너 땅 뺏겼는데 안 나가? 네가 안 나가서 우리가 신도시 짓는데 손해도 발생했으니까 그 손해도 네가 배상해야 돼.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 손해배상 내용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땅도 뺏고 안 나가? 우리 사업하는데 방해되네? 너 손해도 배상해. 그러면 땅 뺏기고 손해배상하고 완전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는 재개발에서는 이 판 똑같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모르죠. 이건 제 생각이고 실제 또 적용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주를 거절하고 하는 상황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힘든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된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건축보다 재개발에서는 심각하게 많아요. 세입자들이 보상비 때문에 뭐 거절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조합에는 굉장히 힘이 실릴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르는 입장에서는 무섭겠죠. 무섭죠. 예. 야, 나 이거 얼마 받고 근데 얼마 받고 하려고 했는데 손해배상을 이 손해배상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업비 대출 이자를 배상하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도 죄송합니다만 알고지로 나가야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 톨톨 털려가지고. 자, 아무튼 일장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줄여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네, 이런 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잘 조율하셔서 네, 하나씩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재건축 나오지 않을까 사업의 싶습니다. 미동이자들 네. 조합 참여 안 하신 분들 같은 네네네. 경우는 이주 시작할 때 버틴겼다가 음.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돈이 없어서 이사 못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비가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그 문제는 또 변론으로 지금 그 문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또 겹치는데 그러니까. 네, 돈을 또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돈 풀어달라니까요. 네. 자, 두 번째 얘기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빈 점포를 싸게 사서 세주겠다. 네. 이제는 뭐 주택만 사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점포도 사서 공급하겠다. 근데 왜 공급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빈집이 별로 없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집이 말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거나 무너질 수도 있고 위험하고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니까 그렇게 비어 있는 집들을 정부가 매입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이 만들어진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오게 되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점포를 정부가 사서 이제 상가 세입자들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인이 되는 이제 이런 상가로 공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정부가 임대인이 되니까 싸게 공급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뭐 수요가 없지 않겠어요? 뭐 시장 상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상권을 얘기하고 상가 장사를 하고 이런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니까 할 수 있는 막연한 얘기거든요. 이 상권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쪽 목소리들도 저는 계속 듣고 보는데 장사라고 하는 게 연대를 한다고 해서 주거는 연대를 하면 같이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되지만 장사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손님들 말 그대로 모객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모객을 해서 물건을 팔아 수익을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한다 그래서 상권이 살아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사라고 하는 거는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같은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대도 제한적으로 어떤 조건을 붙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장 이 기사에서도 보면 나오는 불평들이 그런 거예요. 상권이 없어서 망한 동네 정부가 싸게 상가를 사서 임대하면 상권이 살아나냐? 그게 될 것 같냐? 그런 비판들도 한편으로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읽고자 했던 부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성공하는 지역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음 기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아니요. 그 서울 지하도 상가 임차권 사고 팔기 전면 금지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네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지하철역 가는 쪽에 보면 또는 광역 중심지처럼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또는 뭐 영등포역이라든가 역전 앞에 보면 지하 상가들 이런 데들 크게 잘 발달되어 있는 데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 공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그 지하도 상인들이 이런 공공하고 정부 관련된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고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리고 목 좋은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권리금들이 자연히 생기잖아요. 네. 상가 점포니까. 네. 근데 그래서 보통 관행적으로 상가 이 영업권들 사용할 수 있는 임대권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 일종의 전매 행위들을 하고 그러니까 권리 양도 양수 계약들을 하면서 이 지하 도시 상가들을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가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권리금
주고 사고 팔고 못 한다라고 막았거든요. 사고 팔고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권리금 몇 억 주고 산 사람 또는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팔고 나오려고 하더라도 회수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일단 금지되는 상황인 거고요. 뭐 내용으로 보면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임차인인데 영업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손실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오히려 하고 예? 그리고 이 빈 자리가 생기면 이 빈 자리는 다시 정부가 입찰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할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봤더니 이게 공유재산 무슨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 하는 거는 상위법에 위배되는데 하위 법령인 서울시 조례가 이걸 갖다가 허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상위법 기준으로 바꿔라. 금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호했고 그냥 다 하니까 그걸 갖다 강하게 강제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되게 많고 당사자들은 진짜 아주 치명적인 재산권 그러니까요. 침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못 안 해줄 거예요라고 하면 이제 당사자들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겠죠. 아마 소송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자, 아까 정부가 빈점포 사서 싸게 세준다 그랬죠. 그거는 정부 소유 부동산이죠. 그렇죠. 걔도 양도양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이 이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세놓고 정부가 관여해서 하는 것들은 다 그러니까 상가 세입자들은 들어가서 상권도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임대료는 좀 싸다고 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권 다 살려놨어. 이게 일반 주택 같은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세입자 권리 양도양수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부 건 안 돼. 그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는? 그 상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네, 상권 살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나중에 살려놓고 나서 좀 그 말 그대로 장사하는 거리를 살리고 상권을 살리고 한 사람들이 어떤 그거에 대한 보상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니, 상권도 살리고 인정하잖아요. 인테리어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정부 거는 또 못 팔아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거는 안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식의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 부분도 걸려 있고요. 이게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정부 거는 야 우리 건 공유재산이니까 니들 사고 팔고 하면 안 돼 하는데 그렇죠. 반대로 민간의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야 임대인들 니들이 갑질해가지고 세입자들이 권리양도양수 못하게 맞아. 야 임대차 5년밖에 못해 10년으로 늘려 막 이 소리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업학자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야 풀어줘 니들 임대인이 뭔데 하면서 지들이 거 우리는 공공이니까 하면 안 되고요. 딴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민간에 적용하는 잣대랑 자기네들 공공의 것에 적용하는 잣대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를 이걸 비교하려고. 보면서 지적하고 싶어서.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깡패네. 깡패. 조폭이야 조폭.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가를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쭉 되어 왔었는데요. 사실 민간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처음 발생됐던 제 기억으로는 그 롯데에서 잠실 지하상가 이거 리모델링하면서 세입자 내쫓으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물론 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크게 공식적으로 대두됐던 문제가 그거거든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 다 내쫓아서 권리금을 막대하게 손해봤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문제로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입자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다음 달에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해서 무슨 뭐 얘기 여러 가지 나와요. 계약갱신에 반대하는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반대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이전비인 퇴거 보상제를 운영을 하겠다. 뭐 카드 수수료를 변경하겠다, 낮추겠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뭐 기타 등등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강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참 뭐 하늘 위에 있는 분들이네요. 네, 본인들의 소유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그런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쪼록 정부 관계자께서는 이런 거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영업자 살리긴지 죽이긴지. 뭐 거기에 있는 을지로, 명동, 강남, 영등포 지하상가 25곳 2,700개 점포에 있는 분들도요. 네, 그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오늘 대충 이야기는 다 나눠드린 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 발표될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사실 조금 궁금해요. 저도 영세 자영업자다 보니까 네, 궁금해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미치는 상가가 지금 몇 개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거 되면 일단 10년까지는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임대인이 이렇게 해도 되나? 나는 좋은데 아우. 임차인 세내는 임차인이라서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임차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 지금 이 딴 상가는 다 괜찮거든요. 제가 임차한 다른 상가들은 다 괜찮은데 한 분이 진짜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니야. 그거 좀 너무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대화도 안 되고. 아무튼 젠트리피케이션 심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열심히 해서 자기 상가 사야지 억울하면. 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강사님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밤에 에어컨 빵빵 틀고 자세요. 빵빵 트는데 추워서. 그거 추워서 끌지 말고 온도를 차라리 올리래요. 네, 그게 전기요금도 훨씬 덜 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셔서 시원한 여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